개원식 자체는 좀 늦어졌지만 사실은 국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거는 지난 18대라든가 이전 그 비하자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개원식은 사실은 뭐 국회가 가동되는 날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지난 32년 동안 1987년 체제라 그러죠. 87년 체제 그리고 88년 총선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들어서고 3김의 정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에 하나 확립했던 어떤 협치의 전통, 의석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또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이제 법사위원장까지 제1당과 제2당이 제1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지 않는 국회의장에 비하자면 법사위원장의 어떤 지위나 권한이라는 것은 뭐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법안의 그 성안 과정에서 법사위가 차지하는 마지막 어떤 관문의 역할 또 숙고 기간을 두는 또 여야 합의를 유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이 과거에 총선에서 81석밖에 못 얻었을 때도 법사위원장은 그 전통과 원칙에 따라서 가져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가졌거든요. 근데 그런 전통과 원칙이 있었는데 그 전통과 원칙을 이번에 돌연 민주당이 깨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170몇 석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전통과 원칙에 따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무조건 다 가져가겠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여야의 다수당과 소수당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여야가 바뀌기도 하고 했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국회가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지켜오다가 돌연 그게 이제 깨지고 한마디로 뺨맞은 꼴이 되어버렸죠. 그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협치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81석일 때는 왜 그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뭐 당시에 또 원구성 당시에 한나라당이 약 180석 가까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의석수로 보자면 당시에 통합민주당보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의석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소수당이 하지만 근데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전통과 원칙이라는 것은 계속 똑같은 기준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 하시던 야당 그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주옥 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 그대로거든요. 어떤 견제와 균형, 마지막 협치의 상징,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그게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협치와 전통의 원칙에 민주당이 어느 순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만 그 숱한 뭐 협상의 결과 결국 그 뭐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한 그 대목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이 이제 돌연 사실은 그 시대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대가 다르다. 그런 명령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지금 그래서 우리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라게 이제 그렇죠.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거대한 벽처럼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통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개적 석상에서도 보기도 했지만 그 민주당의 일종의 상황 정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해찬 대표라는 절대적인 어떤 대표 체제에서 뭐 국회의장도 압박을 하고 또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당 원내대표에게도 압박을 했습니다. 왜 밀어붙이지 못하느냐고. 그런 과정에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협상권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건 20년, 30년 뭐 통치하겠다고 했던 이해찬 대표의 일체 양보도 없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 막혀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굉장히 어려운 입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법사위가 빠진 상태에서 상임위를 배분받는 것은 사실은 원칙과 전통을 우리 스스로도 깨진 원칙과 전통을 수용하는 형식이 됩니다. 어느 시기에는 이 전통과 원칙이 복원돼야 되고 그렇다면 그 하나의 그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이번에 법사위가 없는 배분을 받아들이면은 그게 이제 변형된 형태의 원칙이 되면 사실 협치라는 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머지 7개는 받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 협치 원칙을 지키든지 아니면 7개 부분은 혹시라도 다 독주하라. 우리는 독주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장도 마찬가지. 부의장도 똑같은 인장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안심사 소위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법안심사 소위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각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법안심사 소위는 우리가 당신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 문제의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법안심사 소위는 그
동일하게 맞자. 여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그 거절을 못하고 마지막에 좀 받아들였죠. 그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이제 지금 민주당의 방침은 종전에는 법안심사 소위까지 올라가면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여야가 완전 합의를 해야 그렇죠. 법안심사 소위의 심사를 끝내야 하는 시기였는데 이걸 다수결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요구했고 그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제 법안심사 소위를 그러면은 나눠 갖자. 사실은 뭐 법사위원장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했으니까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이라도 우리한테 다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 민주당 어차피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임위나 소위에서도 다 다수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항상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야당에게 다 뭐 양보할 수 있었는데 뭐 다 밀어붙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일정 부분 분점을 하고 또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다수결로 하겠다는 것을 기존의 전통과 원칙대로 합의제로 하겠다고 어느 정도 그 합의를 모은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 지금 근데 여당은 사실 국정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국정 우선순위 위헌 심판 대상이고요. 진보 정치학계 원로라 불리는 최장식 교수조차도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는 공수처법은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직속에 이런 수사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이 정부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까닭은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공수처는 언제든지 중단시키고 뺏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걸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권력형 비리도 수사해야 되는 검찰의 그 일을 뺏어가겠다는 정치적 의도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또 하나는 저희 당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권력형 비리,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찰할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특별감찰관제거든요. 그렇죠. 이 특별감찰관제가 사실은 굉장히 셉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참 최고 실세라는 민정수석을 특별감찰관이 감찰해가지고 그걸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특별감찰관제 간의 그 기여 노력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 특별감찰관을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이 정부가.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당장 정부가 가장 시급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제 생각에는 특별감찰관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권력형 비리라든가 특히나 민주당의 시도지사 사무실, 집무실에 있었던 그런 성폭력 비리 같은 것도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임명하지 3년째 공석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작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찰 그리고 또 공수처가 원래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감찰을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면 바로 특별감찰관제부터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통합당이 봐도 공수처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위원직이라고. 그 고질적인 개파라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무슨 친문이니 비문이니 하는 게 개파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당에도 뭐 친박이니 친이니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103명의 그 국회의원 중에 초선이 지금 50몇 명이죠. 과반이 훨씬 넘습니다. 이 과반의 의원들이 개파가 없습니다. 사실은 누구 눈치 볼 사람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길을 찾기 위해서 공무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공무모임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 공무모임이 있고 특히 초선들끼리 스스로 공부해서 길을 개척하자는 아주 열의가 참 높습니다. 초선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참 같은 초선으로서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우리 공부 모임 하는 걸 보면은 좀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당이 과거에 보면은 근대화 산업화의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국가를 어쨌든 빈곤의 늪에서 끌어올려야겠다는 그런 그 국가적인 시대적 과제 그런 것들이 앞선 시기가 있었고
또 민주화를 거치면서 우리 당의 구성이 이제 다양하게 됐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민주화 운동의 한 주축인 민취협의 이제 절반은 이제 DJ기로 가고 YS계는 일당을 오고 하면서 또 당내 경선을 통해서 당내 그걸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 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죠. 그러면서 이제 신한국당이 서고 당에 대해서 그리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과거에 산업화였다면 지금은 이제 민주화 또 민주화 이후에는 한동안은 또 선진화를 또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만 원래 저도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보니까 보수주의가 원래 따뜻한 온정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보수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화주의에 기반해서 보살펴야 된다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본래의 보수의 가치죠. 이제 사회주의라든가 또는 좀 약간 좀 극단적인 진보주의 같은 좌파의 경우는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 그걸 다 국유화하거나 그래서 분배를 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이 원래 이제 보수주의라는 것은 또 우파라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우리가 보살피고 국가라는 것은 너무 비대지면 안 된다. 그리고 국가가 일자리를 다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민간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의 창의성이 국가의 그 일률적인 획일적인 어떤 그 효율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한편이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 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란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은 보수주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뒤떨어진 사람 또 이분들을 보살피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공화당에도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법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써먹었는데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게 No Child Left Behind라고 그게 부시 공화당의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딱 진보적인 무슨 민주당 또는 정교조 교육감의 모토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 미국의 그 공화당만 하더라도 보수주의 기본은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자발적인 기부라든가 참여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근본적인 이제 그동안 국가의 산업화 또 근대화 역할 이건 각각 국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개발 시대에. 그러나 지금 이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국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민간의 역할이고 기업의 역할이고 국가는 어떻게 하면 규제를 완화해줘서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정당의 역할은 과거처럼 국가가 이끄는 성장의 견인차가 아니라 이 사회가 굉장히 고용이 유연하게 일어나고 또 사회 안전망은 확고하게 뒷받침되고 또 누구도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게 개인의 창의성, 그 자유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임무, 국가의 임무가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벌써 보면 우리 당 내에서 그런 자원봉사라든가 이당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모범 보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게 큰데 김미애 변호사, 부산에 개원돼서 변호사였던 김미애 의원의 경우 소개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바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표적으로 눈여겨봤던 이제 의원이었죠. 그래서 비대위원으로 발탁하셨고 그런 의원들이 우리 당 내에서는 모범적인 의원으로 이제 구상되고 있다는 것도 바로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기회는 균등하게 그 성과는 이제 성취는 그 땀 흘린 데 맞게 그러나 혹시 낙오됐다 하더라도 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이런 공동체 그런 공화주의를 저희들은 꿈꾸고 있고 원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파에서 시작을 했죠.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인 김병로 선생 이분의 할아버지가 우리 이제 법원을 이루신 분이고 또 우리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건국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독일 경제학이라는 것은 미국의 경제학계랑 달리 어떤 사회적인 그렇죠. 사회적인 그 배려들을 많이 강조하는 그 이제 경제학을 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산업화 근대화만 치중하면서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찾게 되었고 그게 이제 또 그 당시 한동안에는
어떤 균형치로서 민주당을 돕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큰 의제라는 것이 하나의 시대의 과제로서 의제 설정을 참 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 뭐라죠 그 메시지 전달력, 메가 메시지, 큰 메시지 전달력이 굉장히 큰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 당 내에서도 아니 당이 선거에 패하고 했으면 몇 번씩 패했으면은 스스로 자강을 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외부에서 더구나 이 당 저 당을 다니신 분을 해도 되느냐라는 비판론도 많았습니다. 근데 시대가 워낙 복잡하고 시대가 큰 위기 상황 앞에 있고 우리 당도 많이 지금 흔들린 상황이어서 어쨌거나 이분이 설정한 의제 또 그런 어떤 경험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모든 정부의 핵심에서 이 전국이라든가 큰 국정의 중심을 경험했다는 것이 이제 와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